은퇴를 언제 하냐? 나의 꿈은요. 나의 꿈은 죽기 전날까지 수업하는 게 나의 꿈이에요. 예, 그냥 어느 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잤는데 자다가 죽는 게 나의 꿈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체력을 유지하고, 예. 그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사실은 그건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좀 젊은 강사 선생님들이 인기가 있는 건 또 맞아요. 왜냐면 외모적으로도. 그래서 요즘 EBS 강사들 보면 뭐 외모 엄청나죠. 가연이가 보는 강의들 이게 보면 그 옛날에 이제 그 대입 준비할 때 보면 EBS에 나온 이런 그 되게 유명하신 스타 강사들 무슨 뭐 연예인 같은 분들 많던데요. 최태성은 잘안 생겼는데. 아, 그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근데 다 100% 그런 건 아닐 텐데. 국어 강사. 네,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젊은 분들 대단하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뭐 강사 선생님의 뭐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게 크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중요하다고요? 의미는 있잖아요. 중요한. 자기는 어떻게 중요한데요? 젊고 예쁜 여자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아, 반백살은 안 돼. 나 반백살인데요? 진짜. 진짜. 확실히 어반물이 늘긴 했대. 진짜. 진짜. 네, 그래서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 명이라도 내 강의를 들어준다고 하면 나는 80, 90대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옛날에 고마워요. 옛날에 내가 되게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전자기학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전자기학 수업인데 이게 물리학과에 개설된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목이었어요. 나는 화학과니까 들을 리는 없는데 안 들었어도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대학에 가면 그 전공 과목, 교양 과목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그거 외에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일반 선택. 이게 뭐냐면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들어야 되는 학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야 돼서 그때 이제 물리학과에서 개설된 전자기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전자기학 수업을 하시던 교수님이 진짜 교수님이 슈레딩거에게 박사학위를 한 분이에요. 슈레딩거 아니 슈레딩거. 그 슈레딩거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19세기 사람이란 말이지. 19세기 때 태어나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분이라 그분 제자란 얘기는 이 교수님이 진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인데 수업 오시면요. 수업할 때 여러분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막 완전 할아버지. 그래갖고 수업을 하시면 있잖아 막 침도 막 튀어 막 어마어마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있잖아요. 쩌렁쩌렁 하시면서 그 내가 들었던 그 해가 그 물리학과 교수님의 은퇴해였던 거예요. 그 해가 마지막 은퇴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이 그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수업하시는데 진짜 좀 약간 좀 그랬고 심지어 그 교수님이 그 수업에 정말 그리고 당연히 수강생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수업이 어려운 수업이거든요. 어려운 수업이니까 학점 따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몇 명 없었던 거예요. 몇 명 없는 그 강의를 진짜 성심성의껏 수업하시는데 성적과 별개로 되게 그 할아버지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방학 중간에 방학에 특강을 할 테니 와서 들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갔죠. 그것도 뭐 시험하고 관계는 없는 거였어. 근데 그럼에도 하여튼 그 교수님 생각이 요즘도 종종 나요. 진즉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겠는데 뭐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전 얘기니까 뭐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안 나요. 물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하여튼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교수님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왜 갑자기 나보고 은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아, 진짜로요? 좋아. 체력 관리 오래 해서 잘해서 오래 할 거예요. 자,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H가 제일 작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H가 제일 작아요. F랑 HF는 똑같다. 자, 바로 봐. 이렇게 되겠죠?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HF의 이온화 에너지 플러린의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봐. 이렇게 되겠죠? 바로 누구하고 누구 이온화 에너지가 거의 같겠어요. HF하고 플러린의 이온화 에너지가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뭐냐면 전자를 어디로 옮기는 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었죠? 주양자수 무한대인 곳으로 옮겨서 그 전자를 자유전자로 바꿀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주양자수 무한대의 상태라면 수소의 경우는 이 전자를 옮기는 게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란 말이죠. 그렇죠? 이때 플러린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예요? 여기에 있는 이 전자를 옮기는 에너지가 바로 플러린의 이온화 에너지일 거예요. 그리고 HF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HF의 이온화 에너지겠죠. 됐습니까? 이때 보시다시피 요 파이 넌본딩의 에너지 준위가 원래 플러린의 원자 오비탈이랑 에너지 준위가 같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온화 에너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온화 에너지나 같기 때문에 플러린하고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같겠죠. 반면에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원래 수소의 원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고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HF 보이시죠? HF 와 HF 플러스의 결합 길이를 비교하시오. 어떻게 될까요? 누구 결합 길이가 더 길고 더 짧을까요? 누구 결합 길이가 더 길고 더 짧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민재? 어디가 길고 어디가 짧을까요?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HF가 더 짧아요. 더 짧아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같습니다. 왜 같죠? 바로 양쪽에 결합 차수가 같기 때문이죠. 자, 결합 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HF 결합 차수 얼마예요? 아까 1로 계산됐었죠? 저기서 아까 써놓은 거. 마찬가지로 HF 플러스의 결합 차수 어떻게 되겠어요? 자, HF 플러스면 어디에 있는 전자가 이온화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전자가 이온화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거 뭐냐면 넌본딩에 있는 전자가 이온화되는 거죠. 그런데 결합 차수는 누구로만 결정돼요? 본딩 전자하고 엔타이 본딩 전자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결합 차수는 여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2 빼기 0 나누기 해서 1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HF1 플러스가 되는 것은 뭐 바로 넌본딩 전자가 이온화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결합 차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엄밀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뭐 정확하게 같지는 않겠지만 그 결합 길이가 상당히 비슷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길이, 결합력 모두 결합 차수로 설명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넌본딩 전자는 결합 차수에 무관하다. 지원 알겠죠? 그렇죠? 문제 알겠죠? 그래 그래. 그래. 좋았어. 자, 됐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아유. HF 독극물인 거 알아요? 예를 들면 HF, HCl, HBr, HI.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강산이잖아요. 근데 HCl보다 HBr, HI가 더 강산이에요. 그런데 HF는 약산이거든요. 그러면 HCl을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염산이라고 하죠. 그럼 염산이라고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오, 무서운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강산이어서 사실 HBr, HI는 어떤 말을 쓰냐면 강산이라는 말을 안 써요. 무슨 말을 쓰냐면 얘는 슈퍼 애시드라는 말을 써요. 네, 그래서 초강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스트롱 애시드가 아니고 요 둘은 슈퍼 애시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런 걸 보면 오 이거 위험해. 오 무서워. 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비해서 얘는 약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약산이면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F는 뒤집니다. 알겠어요? 뒤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피부에 닿잖아요.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어요. 알겠어요? 화상을 입는데 얘는 피부에 닿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진짜 위험한. 얘 냄새를 맡았다 죽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놈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자, 약산 강산이 아니고 이거 탁 나눠서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 차이. 뭐 둘 다 기체 상태라고 합시다. 상태는 같다. 이 둘의 결정적 차이. 이 둘의 결정적 차이. 뭐라고요? 예, 성김성도도 그런데 우리 다 배웠던 거. 이들의 결정적 차이. 이런 게 이제 서울대 입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묻거든요. 바로 봐. 얘는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들은 수소 결합 돼요, 안 돼요? 수소 결합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수소 결합이 된다라는 게 이제 뭐 문제냐면, 자, 지울게요. 네. 이런 얘기들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공기 중에 이제 HF가 기체 상태로 누출이 됐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왜 뭐 독가스다 아니면 뭐 생화학 가스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화학 무기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화학 무기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그 1차적으로 막는 게 방독면을 통해서 호흡기를 막잖아요. 그런데 얘는 호흡기를 막아서 될 게 아니에요. 얘는 피부로 직접 들어와요. 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서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나의 살이다. 살. 저기 민재 살이 있죠? 그다음에 지원 살이 있죠? 그러면 살은 뭐로 구성되나요? 살이라는 게 고기잖아요, 고기. 자, 고기는 뭐로 구성되나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자, 단백질에는 어떤 작용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질소수소 이런 작용기나 아니면은 뭐 산소 이중결합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작용기들이 막 있는 게 고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공기 중으로 노출된 HF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로린 수소, 수소 플로린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강사는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화상 입는 걸로 끝나요. 알겠어요? 그리고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산이 더 이상 남아있다는 얘기에 산이 반응을 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HF는 약산이기 때문에 화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피부에 탁 결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합된 채로 어떻게 되느냐? 얘가 피부랑 결합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혈관. 혈관으로 얘가 쑥 들어와요. 바로 몸속으로 HF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들어와요. 수소 결합을 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HF가 누출이 되면 내가 호흡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피부 속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혈관 속에 HF가 이렇게 막 둥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게 둥둥둥 떠다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액 중에 칼슘 2+가 있습니다. 피 속에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몸속에는 칼슘 2+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 우리의 뼈가 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칼슘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죠. 특히나 뭐 뉴런에서의 전기신호 전달에도 칼슘이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뉴런에서 전기신호에는 알칼리 금속들이 뭐 리튬이나 소디움 이런 것들이 주로 관여를 하지만 칼슘 2+도 그 혈관 내에서 전기신호 이동에 일부 관여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혈액 중에 있는 얘하고 피 속에 들어온 HF가 만나면 뭐가 되죠? 뭐가 돼요? 바로 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얘 이름은 형석이고요. 형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지구과학 시간에 지질학 배우면 이 말을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 이름은 형석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된다? 앙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HF가 혈액 중으로 들어오면 혈액 중에 있는 칼슘 2+가 피 속에서 가라앉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 속에서 앙금이 생긴다고. 그러면 앙금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혈액 내에 칼슘 2+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자, 왜냐? 기본적으로 앙금 생성 반응은 반응 속도가 느려요, 빨라요? 앙금 생성 반응은 반응 속도가 very fast죠.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앙금이 만들어지는 이온끼리 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앙금이 순식간에 확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HF가 피 속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혈액 중에 칼슘 2+ 농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신호 전달을 못해요. 신호 전달을 못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몸이 격하게 반응하겠어요? 격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갑자기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뼈를 순식간에 녹입니다. 순식간에 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너무 비가역적으로 강력해서 우리 몸에 있는 뼈가 갑자기 확 녹으면서 혈액 중에 칼슘 2+ 농도가 갑자기 확 증가해요. 우리 몸이 이 속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몸속에 있어야 될 칼슘 2 플러스 농도보다 순식간에 칼슘 2 플러스 농도가 원래 항상성을 유지하다가 HF가 들어오면 뚝 떨어졌다가 몸이 갑자기 칼슘 2 플러스를 만들어내면서 칼슘 2 플러스의 농도가 확 스파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다가 칼국수 같은 거 먹으면은 혈당 스파크 팍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슘 스파크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 스파크가 확 생기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뉴런에서 과전류가 흐르게 돼요. 즉 몸에 있는 모든 뉴런의 감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감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뉴런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즉사합니다. 즉사합니다. 네, 모든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되돌릴 수 있다, 절대 못 살린다. 네,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HF는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그래서 사실은 종종 일어나거든요. 어디서? 이 사고는 그래서 HF 누출 사고는 종종 일어납니다. 어디서? 공장에서요. 왜냐하면 HF는 은근히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이다가 취급 실수로 이렇게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십수년 전인데 대구에 화학 공장이 많고 대구 구미 지역에 화학 공장이 많거든요. 거기서 누출 사고 있어가지고 그 작업하시던 그 노동자분들 그 자리에서 현장 즉사 막 하시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HF 굉장히 무서운 놈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억수로 무서운 놈입니다. 알겠죠?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동맥에다가 칼슘 주사를 본다. 왜냐면 이제 뭐냐면 저 칼슘 2 플러스의 그 농도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이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내가 의사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뭐 보면 이렇대요. 누출 탁 되면 끝이래요 그냥. 보통 이렇게 된대요. 몇 초 만에 저게 다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악 하다가 하다가 폭 죽는데요 이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물론 당연히 또 농도에 따라 다르겠죠. 농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공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고농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누출된다 그러면 이거 대형 사고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고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HF가 누출됐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도망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 뿌리면 되죠. 물 뿌리면. 물 뿌리면 된다고요. 물 뿌리면. 왜? 수소결합 잘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물 뿌려서 물로 제거하면 되는데 뭐 당장 누출된 현상에서는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HF가 하여튼 이런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취급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HF를 그럼 어디서 많이 쓰느냐? 이 HF를 바로 반도체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반도체 산업에서 HF를 대량 사용해요. 뭐 할 때? 반도체 산업에서 HF는 세제예요. 세제. 이 얘기 해준 적 있지 않나요? 해준 적 있지 않나요? 반도체가 이겨내 주는 적 있어. 뭐라고? 반도체가 한국에서 잘 되는 이런 거. 이게 세제로 쓰이는데 어떻게 세제로 쓰이냐면 자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물질이 누구예요? 반도체로 주로 만드는 물질이 바로 규소죠. 규소로 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물질이 뭐예요? 규소로 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물질 바로 모래죠. 흙이죠. 유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규소로 되어 있는 대부분 중요한 물질들이 모래나 흙이나 유리 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딱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얘네들은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극도로 작아요? 작아요.
자, 얘네들은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극도로 낮아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있는 그 모래 언제부터 그 모래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수만 년, 수천만 년 전부터 계속 그 모래가 그 모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성이 크다, 작다? 반응성이 극도로 낮아요. 그러면 반응성이 매우 낮다는 얘기는 규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다는 얘기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주 어려워요. 그 자체가 아주 안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 규소가 희한하게도 거의 유일하게 누구하고만 반응하냐면 요 HF하고만 반응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주 희한하게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규소의 거의 유일한 반응성이에요. 거의 유일한 반응성. 뭐냐면 이겁니다. 규소하고 HF를 반응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수소 기체와 SiF4 기체. 저게 만들어져요. 저게 규소가 하는 거의 유일한 반응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반도체 만들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한 판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거든요. 실리콘 웨이퍼는 뭐냐면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뭐를 만드냐면 실리콘 고체만으로 되어 있는 아주 순수한 원기둥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리콘만으로 실리콘 100%짜리 이렇게 원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열 처리를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하튼 만든 그놈을 칼로 예리한 칼로 요렇게 낱장을 잘라내는 거예요. 단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짝반짝하게 되거든요. 그 위에 뭐를 심어요? 공학적으로 직접 회로를 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건 대충 만들어 될 물건이에요? 아주 정교한 물건이에요. 정교한 물건이어서 불순물 함유 정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직접 회로를 심으려고 하는 웨이퍼 표면이 지저분해야 되겠어요? 깨끗해야 되겠어요?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리콘 원기둥을 만들고 잘라가지고 웨이퍼로 만든 다음 거기에다가 공학적으로 직접 회로를 심기 전에 그 위를 어떻게 되겠어요? 설거지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 설거지할 때 쓰는 게 바로 HF예요. 그래서 HF를 위에 한번 싹 도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리콘 한 층이 HF랑 반응해서 날아간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왜 그 피부과 시술 중에 필링이라는 시술이 있거든요. 피부에 뭐 많을 때 한번 싹하게 피부 위쪽에 이제 표피층을 벗겨내는 그런 시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 표면을 싹 벗겨내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뭐다? HF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HF 사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제로 사용하는 HF도 불순해야 되겠어요? 이 세제마저도 깨끗해야 되겠어요?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반도체나 하이닉스가 원하는 수준의 HF 역시 고순도겠어요? 저순도겠어요? 고순도겠죠? 그래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HF 순도는 99.99999%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그 HF 순도는 7-9입니다. 7-9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7-9 이게 이렇게 9가 있는 걸로 이렇게 순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9가 7자리 있는 순도의 HF를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로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이걸 주로 생산하는 나라가 이게 바로 이제 메이드 인 자판. 이 자판에서 이걸 주로 생산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저거 일본에서 사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다가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썼다 이런 얘기지. 근데 무려 한 4, 5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그때 일본 총리가 누구였어요? 아베였잖아요. 아베였잖아요. 그 아베가 갑자기 일본에 저 99.9999%짜리를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에 수출하는 걸 아베가 막았죠. 왜 막았어요? 우리나라가 싫어서. 왜 막았어요? 자기도 부족해서. 바로 박근혜와 오바마의 협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했기 때문이에요. 박근혜와 오바마는 무슨 협정을 했어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예요? 박근혜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아직 윤석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알겠죠? 왜? 사법 처리 안 됐으니까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예요? 박근혜죠? 왜? 사법 처리돼서 감옥에 갔다 왔죠. 그러면 대통령 예우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나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박정희는 박정희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왜? 사법 처리는 안 됐으니까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다. 그냥 박근혜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무슨 협정을 했어요? 무슨 협정을 했냐면 위안부 할머니는 자발적 매춘부고 일본은 그것에 대한 위로금 100억을 준다에 협정을 한 게 바로 박근혜와 오바마 전 대통령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위안부 할머니가 저 자발적 매춘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협정을 하게 만든 사람이 오바마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박근혜가 오케이 했고, 그럼 왜 오바마는 그런 협정을 우리나라에 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 민주당은 일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바마 때부터 중국 견제 전략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수립됐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과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으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협정을 맺게 하려고 오바마가 강제적으로 박근혜한테 그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는 그 매춘부다라는 그 계약에 사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역시 일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고 미국 민주당은 다 일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당연히 박근혜는 미국 말도 잘 듣고 일본 말도 잘 듣는 사람인지라 사인을 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존나 족 같은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파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위안부 할머니가 매춘부예요?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베가 빡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베가 어떻게 하면 한국을 공격하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HF 수출 금지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베가 살아있을 때 했던 그 반도체 파동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겼겠죠. 그 덕에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살짝 변동이 있고 막 그랬었어요. 뭐 타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아베 이게 반도체 소재 공격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전략일까요? 멍청한 전략일까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 저기 민재? 네. 아빠가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신다고 치자. 그래서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에 납품권을 따내셨어. 그럼 자기 집안에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아 좋아 다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애플에 납품을 하게 됐어. 자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근데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중소기업인데 애플이나 삼성에 납품하게 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갑자기 민재네 아버지가 잘 납품하시다가 나 갑자기 스티브 잡스 마음에 안 들어 납품 안 할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민재네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무것도 아닌 회사예요? 월클 회사예요? 월클 회사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걸 생산하는 회사는 대기업이겠어요? 중소기업이겠어요? 그 중소기업이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 나 납품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일본 편에 선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있었겠죠. 친일 언론들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요?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그 친일 언론에서는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엄청 비판했어요. 일본하고의 그 협상을 파기하지 말고 유지해라.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발적 매출부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해줘라. 안 그러면 반도체 산업 망한다. 라고 주장했던 언론사들 억수로 많아요. 그게 어딘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으나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뭐. 하지만 그때 정부는 꿋꿋이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나는 그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어떤 인터뷰를 하나를 봤어요. 뭘 봤느냐? 그래서 기자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디를 찾아갔겠어요? 삼성 반도체 찾아갔겠죠.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된 삼성 직원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몇 시간 일하면은 그래서 기자가 일본이 이렇게 소재 이런 공격을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직원 하나가 머리를 긁으면서 진짜 한 일주일 밤새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본이 하는 짓거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선 그냥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 아까도 얘기했잖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건 가문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면 일본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에게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이 소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나라 중소기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웨덴에도 좋은 중소기업이 있을까요? 러시아에도 좋은 중소기업이 있을까요? 스웨덴과 러시아에서 중소기업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서 우리가 납품하겠다 해가지고 싹 교체되고 HF는 또 우리나라 업체를 찾았어요. 우리나라 업체에선 무려 10년 전에 나인나인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나인나인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삼성은 계속 일본 업체하고만 거래를 했던 거죠. 이유는? 그래도 해오던 게 있습니다. 정답. 귀찮아서요. 귀찮고 일본 게 싸거든요. 일본 게 싸거든요. 여러분 일본 제품 전반적 가격이 싸요 비싸요? 일본 제품 비싸요? 일본 제품 비싸요? 물론 비싼 거도 있죠. 비싼 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일본에서 판매하는 필기구 여러분들이 그 필기구 살 때 특별한 경제적인 어려움 느껴요? 그냥 대충 사요. 대충 사잖아요. 여러분 일본 필기구보다 비싼 필기구 있어요? 남이 존나이 많아요. 존나이 많아요. 유럽, 독일, 스위스 필기구 중에 수만 원씩 하는 필기구 진짜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일본 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삼성 반도체는 왜 일본 걸 썼느냐? 싸고 담당자들이 거래처 바꾸기 귀찮아서요. 근데 안 판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인나인 업체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세븐나인을 뭐냐면은 합성하던 그 일본 중소기업 지금 어떻게 됐게요? 회사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나인나인 정도가 아니라 세븐나인 정도를 소비하는 업체도 전 지구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업체들은 오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고 살아가던 업체였는데 이런 고순도를 다른 회사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랬는데 삼성전자에 납품 안 한다고 아베가 결정해 버려가지고 일본의 이 업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다방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개지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HF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3. 요것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옵니다. 뭐냐? 바로. 자, HO의 결합차수 얼마일까요? HO 결합차수 얼마일까요? 1. HO 결합차수 얼마일까요? HO 결합차수 얼마일까요?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피트나 미트DT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얼마? HO의 결합차수는 2.5. 자, 그럼 HO다. 그럼 얘를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1 플러림과 산소. 자, 우선 그 전에 1 산소의 어타믹 오비탈 전자 배치. 보이시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ES2EP 뭐예요? ES2EP 뭐예요? EP 4. 6 누구니? 자, 산소의 원자 상태의 전자 배치 ES2EP4.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산소 역시 전기 음성도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산소 역시 전기 음성도가 상당히 큰 편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산소의 원자 상태 전자 배치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ES, EP 오비탈이 있죠. 누구처럼? 플러린처럼 ES, EP. 그리고 플러린 전기 음성도 크죠. 산소도 전기 음성도 크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O와 HF의 몰리큘라 오비탈이 크게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비스꾸르무리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 무슨 말 알겠어요? 되십니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즉, 이 자리가 산소가 된다고 치더라도 수소의 1s 오비탈보다 산소의 2sep가 더 안정한 게 그대로이며 넌본딩이 나타나는 방식, 본딩, 엔타이 본딩이 나타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요. 왜냐하면 최외곽 오비탈의 종류가 ESEP, ESEP로 동일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HF에서 의용해서 HO라고 하는 녀석의 분자기도 함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는 무슨 차이만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는? 무슨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적은 차이밖에 없죠. 그러면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지우면 되지 뭐. 됐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자 하나 지우면 되지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결합 차수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예. 여전히 1이다. 무슨 말 알겠죠? 왜? 어느 쪽 전자 개수만 바뀌는 거예요? 넌 본딩 쪽에서만 전자 개수가 바뀌죠? 본딩하고 엔타이 본딩은 전자 개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넌 본딩에서만 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결합 차수는 그대로 1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차이는 또 하나의 차이는 저 HO는 보시다시피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상자기성, 반자기성 뭐겠어요? 상자기성, 반자기성 뭐겠어요? 바로 얘는 파라매그네틱 하겠죠? 왜 파라매그네틱 하겠어요? 이렇게 홀전자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O는 자석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자석에 끌린다. 무슨 말 알겠죠? 자, HO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굳이 그려볼까요? HO의 루이스 구조를 굳이 그린다면? HO의 루이스 구조를 굳이 그린다면? 자, 산소를 쓰고요. 자, 내가 루이스 구조 그리라고 했지 왜 굳이 그리라고 했을까요? 바로 옥텟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실제 존재도 합니다. 어디서 많이 존재해요? 저 대기 중에 많아요. 우리 대기 중에 어디에? 저기 성층권 이런 데가 많아요. 자외선 맞아가지고 많이 생겨요. 종종 생겨요. 이렇게 조금 생겨요. 그래서 HO가 없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종종 생기는데 그럼에도 내가 굳이 그려보자고 한 이유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산소 최외각 전자 몇 개? 최외각 전자 하나, 둘 이렇게 쓸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수소 최외각 전자 몇 개? 한 개. 그럼 이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 홀전자하고 요 홀전자를 짜잔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그리면 되죠? 이게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결합 차수가 1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이런 거 뭐라고? 옛날에 이거 할 때 했잖아요. 오지요? 아, 오지가 아니고 오지가 뭐예요? 오지가. 자, 이거 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거란 걸 뭐라고 해요? 주누스? 이거 뭐라고? 좋아요. 재원아? 이거 뭐라고? 경연아? 이거 뭐라고? 라디칼. 정답! 레디컬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레디컬. O2 할 때는 무슨 말을 썼었어요? 다이 레디컬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O2 분자궤도 함수 그리면 보시면 다이 레디컬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레디컬이란 말의 뜻은 홀전자 화학종을 레디칼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HO의 경우 지금 뭐가 생겨요? 홀전자 배치가 생기죠? 요런 걸 레디컬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저렇게 홀전자 배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옥텟을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레디컬 전자 배치가 되는 건 옥텟을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HO는 옥텟 만족 안 해요. 왜냐면 주변 전자셈이 7개밖에 없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저렇게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저렇게 그 피트에서 저렇게 HO의 분자궤도 함수를 뭐냐면 문제로 만들어낸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빨리 쓰세요. 아니에요, 한 조금 남았어요. 조금만 남았어요. 자, 썼죠. 원홍 조심히 가요. 썼죠.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자, 이제 여기 지운다. 지울게요. 지운다. 짜자자잔. 자, 지금 여기서 할 이 주제가 분자궤도 함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알겠죠? 마지막 주제. 내가 뭐 그 얘기 했었나? 이거 잠깐만. 뭐 이거 했었나? 이렇게 이거 했었나? 이거 했었어요? 이거 했었어요? 그럼 이제 요거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그 다음 이제 BH2를 합니다. 요거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H2O 분자궤도 함수가 있는데 이건 교사가 안 할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궤도 함수는 요게 답니다. 만약에 이거 끝나면요? 이거 끝나면 이제 베이결합 화합물 혹은 루이스 구조 뭐 이런 것 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하나 살펴볼게. 이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중에 본딩 혹은 엔타이 본딩이라는 말이 있죠. 자, 요것의 고전 역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딩, 엔타이 본딩은 뭐 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요 분자궤도 함수 할 때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분자궤도 함수는 양자역학이에요? 고전역학이에요? 분자궤도 함수는 양자역학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외우기 바빠요? 외우기 바쁘죠.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적인 개념들도 우리가 약간 경험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 거냐면 분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H2 플러스 이온 요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H2 플러스 이온은 전자가 총 몇 개예요? 전자가 총 한 개죠? 자, 수소 분자면은 H2면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건데 그걸 1 플러스로 만들었으니까 전자가 또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간단한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본딩의 상황이 뭐냐? 자, 요렇게 가상적으로 지축을 정합니다. 그러면 지축이에 자, 수소 분자니까 어쨌건 원자핵이 몇 개 있겠어요? 원자핵이 2개 있겠죠. 그럼 여러분, 원자핵 2개는 이 2개만 놓고 보면 서로 간에 인력이 나타나요? 척력이 나타나요? 척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서로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다가 척력이 요런 식으로다가 척력이 나타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원자핵 2개만으로는 저 원자핵들을 가지고 모아 놓을 수 있어요? 절대 모아 놓을 수 없어요? 절대 모아 놓을 수 없죠. 서로 간에 뭐밖에 없으니까요? 척력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짜자자잔 누구를 갖다 둔다? 전자를 갖다 줍니다. 왜? 여기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요? 하나는 있으니까요. 그 하나를 여기다가 탁 던져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와 핵
전자와 핵 사이의 축상에서 바로 봐. 짜잔. 뭐가 나타나죠? 인력이 나타나겠죠. 짜잔. 뭐가 나타나겠어요? 인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건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힘은 벡터니까 원하는 성분 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편의상 요 핵간축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성분 분해를 한 인력 1번, 이렇게 성분 분해를 하는 인력 2번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인력 1번과 인력 2번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청력을 고려했을 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다? 분자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저렇게 되면 원자핵 두 개가 떨어지겠어요? 매어 있을 수 있겠어요? 매어 있을 수 있겠죠? 됐어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0으로 된 책에서는 접착제로 작동한다라는 말을 써요. 글루란 말 알죠? 글루의 뜻이 뭐예요? 글루의 뜻이 뭐예요? 풀, 접착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양쪽 원자핵을 묶어주는 거죠. 알겠죠? 반면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냐면, 자, 앞선 핵간축에 원자핵 두 개가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핵과 핵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이 있는 것도 그대로고요. 근데 이때 여기서 저 던져주는 하나의 전자가 아무리 봐도 좀 미운 데 있어요. 딱 봐도 너무 좀 이상한데? 저런 데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땐 어떤 물리적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축상에서 이런 인력과 이런 인력이 나타날 수 있죠. 맞습니까? 동일하게 핵간축 내에서 성분 분해를 하면 이 부분을 인력 1번, 이 부분을 인력 2번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만약 인력 1번, 인력 2번 모든 종류의 청력에서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분자 형성이 되겠습니까? 쪼개지겠습니까? 분자 형성이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즉, 핵 두 개하고 전자 하나로 분자를 만들고 싶은데 전자를 어디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이 벌어져요? 완전 다른 일이 벌어져요? 완전 다른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1번의 상황이 될 거냐 2번의 상황이 될 거냐를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경계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조금 더 계산을 해본 결과 이런 경계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보조선이 또 수학적으로는 쌍곡선 그래프가 됩니다. 쌍곡선을 하는 이 가상적 경계로 이 전자가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는 이 전자가 쌍곡선을 기준으로 이 영역 혹은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영역
혹은 이러한 전자의 역할을 본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이러한 전자의 역할 혹은 이러한 전자의 영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겠어요?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궤도 함수에서 본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전자가 접착제의 역할을 해서 핵과 핵을 끌어들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엔타이 본딩이라는 상황은 그 전자가 되려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을 이용해서 핵과 핵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는 전자를 엔타이 본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 분자에는 전자가 하나뿐이에요? 전자가 여러 개예요? 전자가 여러 개잖아요. 전자가 여러 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자가 어떤 놈은 본딩, 어떤 놈은 엔타이 본딩의 역할을 하겠죠. 그게 다 섞여서 본딩의 역할이 더 우세하면 그 분자를 유지하는 거고, 엔타이 본딩의 상황이 더 우세하면 해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한 뭐가 나타날 수도 있다. 넌본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넌본딩은 뭐겠어요? 넌본딩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위치도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계에 위치한다거나 하면 그때는 인력이 우세한 것도 아니고 청력이 우세한 것도 아닌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본딩, 엔타이 본딩이라고 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이따 저녁 때는 격자 에너지 또 문제 몇 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격자 에너지 이번 시험 나옵니다. 알겠죠? 그 격자 에너지 꼭 공부하세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요즘은 여러분들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안녕. 안녕. 요즘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오, 나연이도 안녕.